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최백은 교수가 썼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이름을 알리게 된 경제학자고요. 뉴스공장에 자주 출연을 하죠. 책의 제목이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인데, 호모 엠파티쿠스는 공감하는 인간을 뜻합니다. 일단 제목에 좀 끌려서 이 책을 한번 볼까 싶었고요. 읽어볼까 말까 하면서 책을 대충 넘겨보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대목이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본소득에 대한 챕터였습니다. 현재 여권에서 구성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에 대한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듯이 통계 자료를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선진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시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소개를 좀 해볼게요.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인데, 기본소득은 재산을 얼마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리고 일을 지금 하고 있든지 놀고 있든지 간에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사실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됐던 건 코로나19 때문이었죠. 이 책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으니 이것 때문에 모두 다 먹고 살기 힘들어하니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지급을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사람들의 창의력이 많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제 우리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TV, 냉장고 이런 거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구시대라면 새로운 시대에는 어떤 방식의 생산 양식을 취하느냐, 이게 궁금한데, 이 책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아시는 것처럼 자사의 서비스를 공짜로 혹은 아주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죠. 대신에 사람들이 사용한 데이터를 모읍니다. 예로 들고 있는 게 아마존에서 만든 인공지능 스피커 알렉사라고 있죠. 처음엔 상당히 싸게 팔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걸 써야 데이터가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게 또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점차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플랫폼이죠. 네, 플랫폼 서비스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게 딴 게 아니고 플랫폼은 기차 정류장을 뜻했던 단어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보면은요. 자, 이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이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과 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가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7대3, 8대2 이런 식으로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 이런 거죠. 이런 게 바로 데이터 경제의 핵심이다 라는 게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노동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산업사회에서는 노동 시간이 중요했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일하는가,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노동하는 시간은 임금으로 환산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노동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여가 시간은 돈을 안 줬죠. 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젠 노동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 된 데는 창의성,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일률적이고 사무적인 일은 컴퓨터가 다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춰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창의성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창의성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네, 이 책은 창의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문제를 풀려는 평범하지만 집요한 사고 과정의 산물이다. 그리고 오랜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서 생겨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네, 이런 게 창의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창의성은 노동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가와 놀이를 통해서 창의력은 생겨난다 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또 몰입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창의력이 높아진다 라는 거죠.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산업사회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여가와 놀이는 그냥 단순한 시간 낭비죠. 여가와 놀이는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노는 시간, 여가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돈을 버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여가 시간에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설명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되죠. 예전엔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월급을 줬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평생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지 말지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노동시간 투입에 비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간 투입에 기초한 소득 배분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논리 전개를 이 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소득 배분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은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책의 논리는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액수가 사실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일 안 하고 먹고 놀 수 있을 정도의 액수를 기본소득으로 줄 수 있을까 싶은데 아마 그렇게는 못하겠죠. 여당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야당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타협안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본소득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서 다른 일을 해야 할 정도의 금액이 될 거다. 네, 기본소득이 그 정도, 딱 그 정도의 금액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액수로는 제가 생각해 보기엔 용돈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사람마다 용돈은 또 다 다르겠죠. 하지만 용돈 정도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기본소득이랑 얼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이 정도의 돈을 받아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없는 것보단 분명히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이 책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 이 책이 말하는 바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농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길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공유하는 거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책에서 언급한 내용인데 결국엔 미래학자들이 전망하고 있듯이 주 3일 근무제, 네, 이런 지금 보기엔 좀 급진적으로 보이는 그런 제도가 언젠가는 정착될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기본소득은 어쩔 수 없이 보편화될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주 3일제가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줄어든 수입만큼 사회가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어차피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다만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남는 시간을 자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 데 더 쓰게 될까? 네, 그런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책은 이 여가 시간이 혁신의 시드머니가 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더라고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뭐 큰 선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앞두고 매우 여야 간에 큰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여가 시간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로봇이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 속도, 그리고 그 정도, 이런 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될 테고, 그러면은 앞에서도 언급했던 대로 주 3일 근무제 이런 게 정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현실화되면 당연히 시간이 남아 돌게 될 거고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우린 뭘 하게 될까? 네,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물론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전제, 이게 대전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본소득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른바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면서도 지금처럼 쳇바퀴 돌듯이 집, 직장, 집, 직장, 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 3일 근무를 하게 돼서 한 주 7일 중에 남는 시간이 4일이나 된다면 그때 우리는 뭘 하게 될까? 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만 해도 일단 즐겁기는 합니다. 매우 즐겁죠. 일단 푹 쉬게 될 거잖아요. 여가 시간이 창조력을 증대하는 데 기여할지 말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기여하면 좋은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일단 푹 쉬게 될 거라는 점은 매우 만족스럽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주 3일 일하고 4일을 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다면 아마도 번아웃 될 소지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게 상대적일 테지만은요, 지금보단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거죠. 지금은 번아웃, 그리고 이로 인한 우울증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최근 한 30년 상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울증이나 번아웃 증후군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WHO는 2030년에 우울증이 질병 순위 1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라는 내용도 이 책에 나옵니다. 워낙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겠죠. 경쟁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산업사회 특징이 인간을 뭐 나사, 볼트, 너트 그 정도 개념으로 밖에 간주를 안 하죠. 그러니까 우울하죠. 언제 교체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오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삶의 의미를 챙기지 못하고 산다. 이 맥락에서 이 책은 우울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이 쳇바퀴처럼 살다 보니까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 번아웃이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 3일째가 돼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네, 이렇게 되면 어찌 될 것인가? 우린 뭘 하게 될 것인가? 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책은 이 맥락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이야기를 길게 구체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큰 자유 시간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된다. 그 결과 개인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되고 사회 혁신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어렴풋한 그림은 보이죠.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렴풋해요. 아마 북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 아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과 엇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도 생기죠. 북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울증 겪지 않고 살고 있을까? 네,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잘 사는 나라,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도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 사는 곳에는 관계 문제가 생기기 나름이고 이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엠파티쿠스의 시대가 오더라도 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인한 번아웃, 그리고 이로 인한 우울증, 그러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다가 생기는 번아웃, 그리고 그로 인한 우울증, 이런 거는 여가 시간이 제도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의 책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빠뜨린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좀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우린 그 속에서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AI 시대,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맞춰져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은 많이 뒤처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산업화 시대의 인간형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이 책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형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젠 이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자가 제시한 개념이 바로 호모 엠파티쿠스입니다.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의 대안으로 저자는 제시하고 있는 거죠. 호모 엠파티쿠스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모두가 연결돼 있고 공유 경제가 활성화돼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으면 이런 사회는 지속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뢰가 형성되려면 투명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투명성과 개방성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공유하는 동시에 전체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모 엠파티쿠스 시대 특징이고,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태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은 모호한 구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자인 최백은 교수가 아마도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이 책에서 잔뜩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상적인 사회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그림은 이 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책은 매우 논리적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껏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변모해 왔는지를 이 책을 보면 참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어떤 시공간의 흐름 속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밟아가게 될 그 길은 어디로 향해 있는지, 이것도 이 책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감의 시대가 오면 소득 재분배 형태가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개선돼 나가지 않을까, 이런 걸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창조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지금처럼 번아웃되고 이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은요, 인간관계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울증,
이건 살아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있게 되기 마련인 마음의 상처도 있을 텐데, 이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경제 구조가 바뀐다고 해서 사라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